5억 빚더미에 앉아 집까지 잃은 60대 가장. 모든 걸 포기하려던 순간 길바닥에서 만난 한 노숙자의 말이 인생을 뒤바꿨습니다.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깨닫게 된 사연, 끝까지 보시면 깊은 울림을 얻으실 겁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사연의 재미가 2배가 됩니다. 사연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최동수입니다. 올해로 66세가 되었습니다. 30년이라는 긴 세월을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근무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회사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겁다고 느낀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덕분에 아이들도 무사히 키워냈고 서울 변두리나마 작은 아파트도 장만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크지 않은 집이었지만 가족 4명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을 때면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나름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했습니다. 퇴직금도 꽤 목돈이 나왔고 아이들은 모두 대학을 졸업해 사회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아내와 함께 여유롭게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찾아온 자유로운 시간이 오히려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30년 동안 회사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저에게 할 일 없는 일상은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으로 작은 사업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의 소개로 작은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아내가 주방 일을 도와주고 저는 홀 서빙을 맡았죠. 처음 몇 달은 나름 손님도 있고 재미있었습니다. 하지만 경험도 부족하고 경쟁도 치열해서 결국 6개월 만에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작은 의류 매장을 열어봤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신중하게 접근했다고 생각했는데 유행이 빠르게 변하는 의류업계의 특성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팔리지 않는 재고만 쌓여가고 임대료는 매달 나가야 했습니다. 결국 1년을 버티지 못하고 이것마저 포기해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인의 권유로 작은 부동산 중개업소를 차려봤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안정적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부동산 경기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중개 수수료 수입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사무실 운영비와 각종 비용만 계속 들어갔죠. 그렇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퇴직금은 물론이고 집까지 담보로 잡힌 대출금까지 모두 날려버렸습니다. 마지막에는 급한 자금이 필요해서 사채까지 손을 댔습니다. 그때는 정말 절박했거든요. 하지만 사업이 더 나빠질 뿐이었고 결국 5억 원에 가까운 빚만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걸려오는 채권자들의 전화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고 문 두드리는 소리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밤에도 제대로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충격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30년 동안 믿고 따라온 남편이 하루아침에 거액의 빚쟁이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스트레스로 혈압이 오르고 불면증에 시달리더니 결국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그런 아내를 보는 제 마음도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더 큰 상처는 아이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겠다고 했지만 빚의 규모를 알고 나서는 하나둘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무모한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라며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결국 집도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30년 동안 조금씩 모아서 장만한 소중한 보금자리였는데 하루아침에 남의 손으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 아내는 눈물도 나오지 않는다며 멍하니 빈집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 후로는 정말 바닥까지 떨어졌습니다. 임시거처를 전전하다가 결국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공원 벤치가 잠자리가 된 거죠. 세상이 이렇게 차갑고 냉혹한 곳이었나 싶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술에 취해 공원 벤치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술 없이는 하루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술에 취해야만 현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 벤치에서 한 노숙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아저씨, 혼자 술 드시지 마시고 같이 마셔요.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제가 지금 누구와 대화할 기분이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그 사람이 건넨 말이 이상하게 제 마음을 끌었습니다. 나도 옛날엔 사장님이었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수염이 덥수룩한 그가 사장이었다니 믿을 수 없었거든요.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은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젊었을 때 작은 건설회사를 운영했어요. 직원도 20명 정도 있었고 꽤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죠. 하지만 잘못된 선택 하나로 모든 걸 잃고 이렇게 길바닥에 나앉게 되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와 아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들려준 이야기는 놀랍도록 제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무리한 사업 확장, 부동산 투기, 그리고 결국 모든 걸 잃고 길거리로 나앉게 된 과정까지요. 그런데 아저씨, 제가 지금 후회하는 건 돈을 잃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후회하시는데요? 가족을 잃은 거예요. 돈은 다시 벌 수 있어요. 하지만 자존심과 사람을 잃으면 그땐 진짜 끝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돈을 잃은 것만 한탄하고 있었는데 정작 더 소중한 것들을 놓아버리고 있었던 겁니다. 가족과 제 자신까지 포기하고 있었던 거죠. 아저씨는 아직 늦지 않았어요. 가족이 살아있고 아저씨도 건강하시잖아요. 저처럼 모든 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 노숙자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시 시작해보자고. 다음 날 아침 찬바람이 뼛속까지 스며드는 공원 벤치에서 눈을 떴습니다. 온몸이 쑤시고 아팠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이상한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그 노숙자의 말이 하룻밤 사이 제 마음을 완전히 바꿔놓았거든요. 술부터 끊자 30년 넘게 담배를 피우다가 하루아침에 끊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도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해냈거든요.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밤에는 잠도 오지 않았죠. 하지만 그 노숙자의 말을 되뇌며 버텨냈습니다. 자존심과 가족을 지켜야 한다. 술을 끊고 나니 머리가 조금씩 맑아졌습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대로 있으면 정말 모든 걸 잃게 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일자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66세라는 나이의 벽은 생각보다 높았습니다. 편의점, 주유소, 작은 식당까지 가리지 않고 찾아다녔지만 번번이 거절당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다. 체력이 부족할 것 같다는 말들이 가슴에 모처럼 박혔습니다. 한 달 넘게 구직 활동을 하다가 마침내 희망이 보였습니다. 집 근처 대형마트에서 카트 정리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었거든요. 면접을 보는 날, 담당 매니저는 제 이력서를 보더니 의아해했습니다. 30년 동안 대기업에 다니셨네요. 왜 여기서 일하시려고 하세요? 순간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진실을 말하기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하지만 거짓말을 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새로 시작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많지만 성실하게 일하겠습니다. 다행히 그분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부터 출근하라고 했죠. 첫 출근 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마트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30년 동안 정장을 입고 회사에 다녔는데 이제는 마트에서 주는 조끼를 입고 카트를 밀어야 한다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주차장에 나가서 처음 카트를 정리할 때 손님 중 한 분이 저를 유심히 보더니 말했습니다. 아저씨, 나이가 많으신데 이런 일 하시기 힘드시겠어요? 그 말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그 노숙자의 말을 떠올렸거든요.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을까 싶었습니다. 체면을 차리는 게 자존심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사는 게 진짜 자존심이라는 걸 깨달았죠. 하루 8시간씩 카트를 정리하고 주차장을 청소하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힘들었습니다. 오래 앉아서 일만 하던 몸에는 너무 버거웠거든요. 첫 주가 끝날 때쯤에는 온몸이 근육통으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이 너무 아파서 밤에 잠을 이루기 힘들었어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도 할 수 있다고 자신에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루 일당 5만 원을 받을 때마다 그 돈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예전에는 점심 한 끼 값이었는데 이제는 하루 종일 고생해서 버는 돈이었거든요. 3개월쯤 지났을 때 동료 직원이 말했습니다. 아저씨, 처음엔 며칠 못 버틸 줄 알았는데 정말 성실하시네요. 우리보다 훨씬 책임감이 강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비록 작은 일이지만 인정받는다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인 줄 몰랐어요. 6개월 후에는 더 좋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근처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경비원을 구한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마트에서 성실하게 일한 덕분에 추천서도 받을 수 있었고 면접도 순조롭게 통과했습니다. 아파트 야간 경비원은 월급이 마트 아르바이트보다 50만 원 정도 더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대화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혼자서 카트만 정리하던 때보다 훨씬 생동감이 있었거든요. 처음에 주민들은 새로운 경비원에 대해 경계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밤 시간에 외부인 출입을 체크하거나 택배를 받을 때 좀 까다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성실하고 친절하다는 걸 알게 되자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잘 어울렸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는 아이들에게 안녕히 들어가세요라고 인사하면 처음엔 부끄러워하던 아이들도 나중엔 먼저 인사를 해주었거든요. 어떤 아이는 할아버지, 오늘도 수고하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주민 중에 한 분은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경비 아저씨, 예전 경비원들과는 다르시네요. 정말 책임감 있게 일하시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세요. 어떤 회사에서 일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어서 기뻤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번 돈으로 조금씩 빚을 갚아 나갔습니다. 5억 원에 비하면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달 일정 금액씩 각 채권자들에게 보내면서 성실히 갚아 나가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편지도 함께 보냈습니다. 어떤 채권자는 이런 적은 돈으로 언제 다 갚으려느냐 하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대부분은 제가 성실하게 갚으려는 의지를 보이니까 조금씩 이해해 줬어요. 물론 이자는 계속 불어나고 있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가끔씩 그 노숙자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쯤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 궁금했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공원 벤치에서 술에 취해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정말 고마운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힘겹지만 성실한 일상을 보내던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경비실에서 밤 근무를 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아봤습니다. 여보세요. 혹시 최동수 형님이시죠? 낯익은 목소리였지만 누구인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형님, 저 김영수예요. 기억 안 나세요? 김영수. 순간 머릿속이 번개처럼 밝아졌습니다. 20년 전 제가 근무했던 회사의 후배였거든요. 그때는 막 입사한 신입사원이었는데 열심히 일하고 착한 청년이었어요. 아, 영수야. 정말 오랜만이다. 어떻게 내 번호를 알았니? 형님, 사실 몇 달 전부터 형님을 찾고 있었어요.
예전 회사 동료들 통해서 연락처를 어렵게 구했습니다. 김영수는 제가 현재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걸 다른 동료를 통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순간 왜 갑자기 저를 찾았는지 궁금해졌어요. 영수야, 지금 뭘 하고 있니? 잘 지내고 있어. 형님, 저 지금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어요. 건축자재 유통업을 하는데 덕분에 나름 잘 되고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조심스러운 톤으로 바뀌었어요. 형님, 혹시 시간 되시면 내일 만나 뵐 수 있을까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인 커피숍에서 김영수를 만났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어요. 다만 예전의 신입사원 모습은 찾을 수 없고 이제는 제법 성공한 사업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형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러게 말이다. 너 많이 어른스러워졌구나. 우리는 잠시 옛날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던 중 김영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형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형님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들었습니다.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예전 후배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영수야, 미안하다. 형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서. 형님, 그런 말씀 마세요. 오히려 제가 죄송합니다. 김영수의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게 보였습니다. 형님, 기억하시죠? 20년 전 제 아내가 갑자기 큰 수술을 받게 되었을 때 말이에요. 물론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영수가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는데 부인이 갑작스럽게 뇌종양 진단을 받았어요. 수술비가 500만 원 정도 필요했는데 신입사원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었거든요. 그때 형님이 아무 조건 없이 500만 원을 빌려주셨잖아요. 그것도 제가 언제 갚을지도 모르는데, 아, 그때 일이구나. 그런데 너 그거 진작 다 갚았잖니? 김영수는 6개월 만에 그 돈을 다 갚았어요. 야근과 주말 근무를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말이죠. 형님, 그게 아니에요. 돈을 갚는 건 당연한 거고. 그때 형님이 해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20년이 지난 일이라 자세히 기억나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그러셨어요. 영수야, 돈 걱정은 하지 마. 아내 건강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나중에 내가 여유 생기면 그때 갚으면 돼. 그리고 만약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김영수가 그 말을 그대로 기억하고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거든요. 그 말씀이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단순히 돈을 빌려주신 게 아니라 진심으로 걱정해주고 격려해주셨잖아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는 그 후로도 계속 열심히 일했고 5년 전에 독립해서 건축자재 유통회사를 차렸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규모였지만 성실한 태도와 좋은 인맥 덕분에 지금은 제법 규모 있는 회사가 되었다고 하더군요. 형님, 그때 형님이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내도 살릴 수 없었을 거고 제가 지금 이렇게 사업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입니다. 영수야, 고맙긴 하지만 형님, 제 회사에서 일해주세요. 형님의 경험과 인맥이 정말 필요해요. 특히 건축자재 유통업은 신뢰가 생명인데 형님 같은 분이 계시면 거래처들도 안심할 거예요. 김명수의 제안은 정말 뜻밖이었습니다. 제가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었거든요. 하지만 나는 건축자재는 잘 몰라서. 형님, 전문 지식은 저희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하지만 형님의 30년 사회 경험과 사람을 대하는 방법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김영수는 더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형님의 빚 문제도 제가 해결해 드릴게요. 일단 제가 정리해 드리고
형님은 월급에서 조금씩 천천히 갚으시면 됩니다. 이자도 없이요. 정말 꿈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20년 전의 작은 도움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영수야, 정말 고맙다. 하지만 이건 너무 큰 도움이야. 내가 어떻게... 형님, 그때 형님이 저를 도와주실 때도 이런 계산을 하셨나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으로 도와주신 거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김영수의 눈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20년 전 신입사원 시절의 순수함이 그대로 느껴졌어요. 그리고 사실 이건 저에게도 도움이 되는 일이에요. 요즘 회사가 커지면서 믿을 만한 사람이 정말 필요했거든요. 형님 같은 분이 계시면 정말 든든할 거예요. 그날 밤 경비실로 돌아와서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2년 넘게 조금씩 갚아나가던 빚을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다니, 그리고 무엇보다 다시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기뻤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과연 제가 김영수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분야에서 일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아파트 주민 한 분이 경비실로 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경비 아저씨,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좋은 일 있으세요? 네, 감사하게도 좋은 기회를 얻게 되었어요. 정말 다행입니다. 아저씨 같은 분은 꼭 좋은 일이 있어야 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인정과 격려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새삼 깨달았어요. 그리고 김영수도 20년 전에 이런 따뜻한 마음을 받았구나 싶었습니다. 김영수 덕분에 저는 다시 일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월급도 경비원 시절보다 훨씬 많았고, 무엇보다 제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건축자재 업계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30년간 쌓은 사회 경험과 인맥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1년 만에 빚을 모두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김영수가 도움을 주기도 했지만 제가 성실히 일해서 번 돈도 상당 부분 기여했습니다. 오랜만에 마음 편히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빚을 정리한 후 가장 먼저 한 일은 가족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친정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제 전화를 받고 많이 울었습니다. 여보, 정말 고생 많았어요. 이제 다시 시작해봐요. 아이들도 하나둘 연락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큰아들은 아버지, 죄송했습니다. 힘들 때 외면해서 라며 사과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그동안 쌓였던 마음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작은 전셋집이지만 다시 가족이 함께 살 집도 마련했습니다. 예전처럼 크지는 않지만 가족이 함께 있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가끔 그 공원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만났던 노숙자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요. 하지만 아직까지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분이 해준 말은 지금도 제 마음속에 생생히 남아 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다. 하지만 가족과 자존심은 반드시 지켜라. 정말 맞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돈을 잃은 것에만 매달려서 정작 더 소중한 것들을 놓칠 뻔했거든요. 술에 의존하고 자포자기하면서 가족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이제는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건강하게 일할 수 있다는 것, 가족이 함께 있다는 것, 그리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에 대해서요. 물론 아직도 예전처럼 여유롭지는 않습니다. 큰 집도 없고 많은 재산도 없습니다. 하지만 행복합니다. 가족이 함께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을 때, 그리고 아내가 웃으며 이야기할 때 느끼는 그 따뜻함이 어떤 돈보다도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요즘 김영수 회사에서는 저를 꽤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신입사원들에게 사회 경험을 전수해주는 일도 맡고 있고, 거래처와의 관계 관리에서도 제 경험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66세의 나이에 새로운 일을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가끔 예전 동료들을 만나면 제 이야기에 놀라워합니다. 어떻게 그 큰 시련을 이겨냈느냐고 묻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 깨달았기 때문이죠. 인생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이 닥쳐도 가족과 자존심만은 지켜낼 자신이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이 시연을 통해 배운 가장 소중한 교훈이니까요. 오늘도 김영수 회사에 출근하면서 생각합니다. 20년 전의 작은 선행이 이렇게 큰 복으로 돌아올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는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남을 도우려고 노력합니다. 언젠가는 또 어떤 형태로든 좋은 일이 돌아올 거라고 믿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게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우쳐준 그 노숙자분께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나게 된다면 꼭 고마움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분 덕분에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사연 재밌게 들으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감동적이고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